자,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해서인데요. 자, 이제 이시훈 선생님, 이제 이게 작년에 입법된 거기 때문에 이제 견해대입 같은 것들이 지금 명확하게 반영은 안 돼 있어요. 명확하게 반영은 안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기만 하면 돼요.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것만 조금 보충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선 자, 이시훈 선생님은 우선 이시훈 선생님 책을 보죠. 뭐 책을 쭉 보시고요. 자, 첫 번째 의의예요.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해서람은 정기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뀐 경우에 장차 지급할 정기금의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말한다. 252조 그랬고요. 자, 252조가 우리 이제 소재기 할 때 소재기하고 나서 특이한 소들이 있었어요. 특이한 소들 나오는데 거기에 규정돼 있고요. 그래서 똑같이 나오죠.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여기 요건들도 다 들어있고요. 아직 요건들이 세분화 안 돼 있어요. 우리 아직 학설들이요.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꿔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랬고 2항의 1심 판결법원에 전속관할로 한다 그랬어요. 전속관할 규정이 있고요. 자, 바꿔달라는 소를 말한다 252조 그랬고 그 다음에 얘들이 나와요. 얘들이 나오는데 줄은 치지 말고 그냥 한번 보세요. 자, 중요한 건 정기금이어야 돼요. 정기금이어야 되고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돼야 돼요. 자, 근데 원고가 사고로 인한 중상으로 사망 시까지 매년 1,000만 원 치료비가 소요되리라 예상하며 정기금이죠. 사망 시까지 매년 1,000만 원씩 피고에게 지급을 명하는 판결, 정기금 판결이에요. 났는데 예상과 달리 간단한 물리치료만 받으면 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된 경우 매년 1,00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유지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의 피고가 그 정기금 판결의 액수를 감액해달라. 거기만 줄을 쳐두세요. 정기금 판결의 액수를 감액해달라. 요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거꾸로 경우예요. 증액하는 경우인데요. 노동능력 줄은 치지 마시고요. 노동능력 40% 상실을 전제로 매년 1,000만 원씩 수입상의 손해, 일시이익이죠. 생겼다고 매년 1,000만 원씩 지급하는 판결을 났는데 그 뒤 원고 측 병세가 더 악화돼서 노동능력 완전 상실로 사정 변경이 생긴 때 그 원고가 거기요 판결의 액수를 증액하여 달라. 거기만 줄을 쳐두시면 돼요. 얘들은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죠? 증액해달라, 감액해달라 두 가지가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게 독일에서 끌고 들어온 거다 그랬고요. 아이고 각주 2번을 안 봤네요. 각주 2번은요 아까 이자에서요 우리 판례가 있는 거예요. 패소된 원금 채권 청구의 변론 종결일이 92년 10월 1일이라면 원금 채권 존재를 전제로 한 90년 1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의 이자만 다시 청구한 후소 중에서 변론 종결 전까지요. 92년 10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의 이자분은 기판력을 받아서 청구할 수 없지만 변론 종결 후 부분이죠. 그 다음에 변론 종결 전 부분이요. 90년 1월 1일부터 92년 9월 30일까지 이자분 청구는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요게 아까 그 표준시 전에 권리관계 그 문제고요. 자, 정기금 판결 변경에서 돌아와서요. 533페이지 보시면은요. 옛날에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봤던 임료가 9배 상승한 사안 있잖아요. 그 판결 얘기가 나오고 그게 바로 이론적으로 난점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도입됐다는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보시면 전원합 판결은 장래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 후에 그 임료가 9배 정도 상승하자 전소의 원고가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한 사안에서요. 뭐라고 그랬냐면 전소 청구를 명시적 일부 청구로 의제해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그 차액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했단 말이죠. 인용부로 묶어두세요. 전소 청구를 명시적 일부 청구로 보아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그 차액 부분은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밑에 줄에 보시면 이론 구성에 무리가 있고 해석론의 한계를 벗어나는 판결이라는 비판 동그라미요. 이 있었다 그랬고요. 거기까지 줄을 쳐주시면 돼요. 이론 구성에 무리가 있고 해석론의 한계를 벗어나는 판결. 왜요? 명시 안 했잖아요. 명시 안 했는데 명시적 일부 청구로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었던 게 명시적 일부 청구 의제 이론하고 그 다음에 기판력의 시적 한계 이론하고 그러니까 시적 한계를 벗어나는 걸로 이론 구성해가지고 들어주는 형태 이렇게 두 개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 요걸 도입했다는 거예요. 변경 해소를요. 그래서 밑에 줄에 이르렀다 얘 도입에 이르렀다 다음에 슬래시를 딱딱 끄시고요. 그래서 도입했다는 도입 취지가 나오는 거예요. 쭉.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부분이 법적 성질에 관한 거예요. 그 법적 성질은 박스 치시고요.
확정 판결의 변경 박스 치시고요. 을 목적으로 하는 소인이만큼 소송법상의 형성해소에 속한다 그랬고요. 자, 그 옆에다가요. 뭐라고 쓰시냐면 확정 판결 변경 괄호 열고 이 쓰시고요. 책 오른쪽 부분에요. 확정 판결 변경 이 쓰시고요. 위로 올라가셔서 동일소송물설 이렇게 쓰시고요. 동일소송물설 내지는 동일설 이렇게 쓰시고요. 자, 소송물은 전소 정기금 지급을 명한 판결하고 소송물은 똑같다라고 보고 그 확정 판결을 변경하는 거란 말이죠. 마치 확정 판결을 취소하는 재심이 있듯이요. 변경하는 소라는 거고요. 그 밑으로요, 이제 반대 화살표를 그셔서요. 집행권원의 내용 변경 쓰시고요. 집행권원의 내용 변경 괄호 열고 호. 요거는 소송물 자체가 달라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소송물 자체가 집행권원 써져 있는 집행권원만 변경해달라고 하는 소로 보는 거예요. 그 판결 자체 내용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집행권원의 내용만 변경해달라는 거고요. 자, 자료 6페이지를 보시면은요, 그 얘기가 나와요. 변경해소의 소송물과 성질 간단하게 처리했는데요. 참고만 하시면 돼요. 자, 변경해소의 성질에 대해서는요, 정기금 판결을 명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인과 관련해 견해 대립이 있는데, 동일 소송물설은 전소의 확정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소라고 하고, 별개 소송물설은 이미 생긴 집행권원을 변경할 것을 구하는 소라고 한다. 전자에 의하면 후유증이 요구하고 관련돼요. 후유장애의 경우 별개 소송물이므로 우리가 다수절 판례가 후유증에 대해서는 별개 소송물설을 취하잖아요. 그죠? 명시적 일부 청구 의제도 아니고 기판력의 시적 한계도 아니고 별개 소송물설을 취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시훈 선생님에 의하면 요거는 동일 소송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요 범위 속에 포함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해소가 아닌 일반적인 추가 청구로 해결해야 한다. 별개 소송물이니까 기판력에 저촉될 일도 없단 말이죠. 하고 후자에 의하면 별개 소송물설에 의하면 변경해소에 의한 추가 청구도 어차피 별개 소송물이라면 요거하고 변경해소하고 구별 실익이 없으니까 요걸로 해결하자고 한단 말이죠. 그 얘기는 이제 좀 이따가 밑에 또 나오고요. 요건 부분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변경해소의 요건으로 호문혁 선생님이 적어놓으신 요건들이 이렇게 쭉 써져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니고요. 별로 차이는 없어요. 자, 보시면은요. 자, 형성해소에 속한다 다음에 밑에 줄 끝에요. 재판에 의해 확정된 정기금의 경우에 뒤에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겼을 때는 그 판결을 바꾸어 달라고 소제기하는 것 그랬고요. 요소의 의미죠. 법적 성질이고요. 자, 이제 요건이 나오는데요. 보세요. 첫째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일 것. 거기다가 전체 박스를 빵 쳐버리시고요. 맨 밑에 보시면 둘째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것. 거기도 박스를 치시고요. 전체 박스를 쳐버리세요. 그 다음에 거기까지는요. 이게 사실은 소송 요건이에요. 변경해소의 소송 요건. 첫째, 둘째는 소송 요건이고요. 셋째가 이게 변경해소에 있어서의 본안 문제예요. 넘어가시면 셋째로 정기금 액수 산정에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겼을 것. 이게 이제 본안 요건이라서 이런 사정이 생겼으면 본안 판결, 즉 변경 판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본안 요건이에요. 이시훈 선생님은 이유구비 요건이라고 쓰시죠. 그게 본안 요건이라는 거고요. 자, 첫째 정기금 지급을 명한 판결이라고 그랬는데요. 밑에 줄 끝에요. 배상 판결 박스 치시고요. 하나지 않으면 손해배상 판결에 하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기금 방식 박스 치시고요. 부양료, 양육비, 임금, 이자 지급 판결 등도 그 소송의 대상 그랬고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판결에 하나는 게 아니에요. 정기금이기만 하면 돼요. 대상이 된다 다음에 슬래시를 딱딱 끄시고요. 뿐만 아니라 변론 종결 전에 발생한 손해 박스 치시고요. 변론 종결 전에 발생한 손해 박스에 대한 정기금 판결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얘는 줄치시지 말고 보세요. 건물 명도에 이르기까지 매월 100만원의 임료 상당 손해금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등 건물 명도에 이르기까지 뭐예요? 장래죠. 자, 장래 발생할 손해 박스 치시고요. 줄 쭉 치세요. 에 대해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라도 변경해소가 허용된다. 여기는 그러니까 손해가 변론 종결 전에 발생했냐 장래 발생이냐 지금 그 차이를 또 쓰고 있는 거고요. 밑에 줄에 그 범위를 크게 넓혔다 다음에 슬래시를 딱딱 끄시고요. 이번에는 정기금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기금 판결 박스 치시고요.
이므로 밑에 줄에 일시금 배상 판결 박스 치시고요. 은 해당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정기금 변경해소가 문제되는 것처럼 보이면 반드시 확인을 들어가야 되는 게 이게 정기금을 명한 판결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들어가야 돼요. 꼭요. 이게 일시금인데 정기금 쓰시면 큰일 나요. 해당 없다 다음에 슬래시를 딱딱 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송물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기존의 소송물 박스 치시고요. 에 대한 판결에서 정기금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바뀐 것을 반영시키는 것이므로 전소의 재판 시점에서 예상치 못한 후유증 박스 치시고요. 에 의한 확대 손해의 청구는 전소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 박스 치시고요. 이 되므로 새 청구를 할 것이 변경해소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났어요. 정기금으로 명하는 판결이 났는데 나중에 변론중 다 판결 확정되고 나서 후유증이 갑자기 발생을 한 거예요. 몇 년 지나고 나서. 그러면 그랬을 때 이 변경해소를 청구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별소로 갈 것인가 완전 새로운 별개의 소로 갈 것인가 요게 문제가 되는데 이시훈 선생님은 부정하는 거죠. 변경해소를 부정하고 별개해소로 가라는 거예요. 별도의 추가 청구로 가라는 거예요. 그냥. 왜요? 별개 소송물설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후유증에 대해서요. 그렇죠? 정기금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정기금은 동일 소송물을 전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쫙 묶으신 다음에 옆에 반대 화살표 하시고 별개 소송물설 괄호 열고 호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을 묶으셔가지고 맨 마지막 반대 화살표 하시고 별개 소송물설 호 이렇게 하시고요. 자, 호문혁 선생님에 의하면 이걸로 돼요. 이걸로 된다고 하세요. 우리가 좀 전에 봤어요. 구별 실익이 없다. 그렇게 봤고요. 그걸 주의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정기금 판결 변경해소가요. 아직 견해 대립이 명확히 이렇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 점은 지금 견해가 대립되고 있고요.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후유증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일부 청구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여러 가지 논점이 있잖아요. 일부 청구에. 그런 거하고 같이 묶으면서 이거를 요즘 추세에 맞잖아요. 1번에서 한 4개 정도 논점 나눠가지고 내면 요거 하나만 껴넣어도 되잖아요. 더구나 좋잖아요. 새로 도입된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요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요 별개 소송물설하고 동일 소송물설을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후유증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학설 4개를 쓰라고 그러셨어요. 그쵸? 그죠? 명시적 일부 청구 의제 이론, 그 다음에 기판력의 시적 한계 이론, 그 다음에 별개 소송물설. 이게 통설 판례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변경해소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 이렇게 4가지. 호문혁 선생님 견해요. 4가지를 쓰시라고 그랬어요. 후유증 나오면. 다 대상으로 할 수 없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둘째로 정기금의 지금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 동그라미요. 되었을 것 그랬어요. 자, 그래서 밑에 줄에 미확정 판결 박스 치시고요. 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 줄을 치시고요. 그 줄 끝에요. 그러면 확정 판결만 되느냐? 그거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도 되겠죠. 그래서 청구 일락조서, 화해조정조서 박스 치시고요. 청구 일락조서, 화해조정조서, 그 다음에 화해권고 결정 박스 치시고요. 요것도 재판상 화해하고 똑같은 효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확정되면 까지도 변경해소가 유추 동그라미요 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셋째로요. 본안 요건인데요. 자, 둘째 줄 끝에요. 정기금 지급의 확정 판결이 표준시 이후에 이와 같은 사정 변경이 생겼을 것을 유한다 그랬고요. 예를 들면 하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요. 이와 같은 요건은요. 적법 요건이기보다 소송 요건이기보다 이유구비 요건 박스 치시고요. 즉 본안 요건이라는 거예요. 본안 들어가서 이 정기금을 명한 판결을 변경을 시켜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본안 문제라는 거예요. 된다 그랬고 증명 책임은 당연히 사정 변경이 있음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요. 재판 절차는요. 첫째 줄에 제1심 판결 즉 수소법원의 전속관할 그랬어요. 거기 줄을 치시고 전속관할에 박스 쳐놓으시고요. 전속관할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줄에는요. 자, 그러니까 원래 정기금을 명한 판결이 항소심에서 확정이 될 수도 있고 상고심에서도 확정이 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변경해소를 청구하려면 어디로 가라고요? 1심 법원으로 가라고요. 원래 1심 법원으로요. 그거를 주의하시라고요. 전속관할이란 말이에요. 밑에 줄에요. 강제 집행이 끝난 뒤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그랬어요. 강제 집행이 이미 끝났으면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줄은 치지 말고 한번 보세요. 변경의 소를 제기한다고 해서 반드시 정기금 판결의 집행력에 기한 강제 집행이 정지되지 않으며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정지 결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가 누구인 걸 예상하는 거예요. 그 배상자가 정기금을 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실익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를 딱딱 끄시고요. 법원이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에는요, 원 판결을 반드시 취소할 필요는 없으며, 취소 동그라미요, 원 판결을 감액 또는 증액으로 변경 동그라미요 하는 판결 주문을 내면 된다. 그러니까 이시훈 선생님은요, 이 변경 판결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정 판결을 취소하는 게 재심이나 상수 추보안 이런 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판결을 취소하는 건 상소나 재심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판결을 꼭 취소뿐만이 아니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단 말이죠. 근데 이 정기금 판결 변경 요소가 바로 그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판결을 내용을 변경하는 것, 취소해버리는 게 아니라 변경하는 거라는 거예요. 변경. 그렇게 지위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판결 주문을 내면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마치 항소심에서 변경 판결을 하는 경우처럼 하면 된다 그랬는데 이거는 나중에 항소심에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적 범위가 끝나요. 자, 시적 범위가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쫙 돼 있지만 결국은 우리 체계 속에서 들어와요. 우리 체계 속에서 어떻게 들어와요? 표준 시점, 그 다음에 전, 후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리고 실권유와 관련해서 형성권 행사 요게 있는 거고요. 자, 표준 시 후에 그 다음에 권리관계 변동과 관련해서 요 정기금 판결 변경에서 요게 있는 거고요. 조금. 자, 그 다음에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그랬는데 요것도요, 뭐 책은 아주 난잡하게 써져 있어요. 이시훈 선생님한테 너무 죄송합니다. 난잡하게 써져 있다기보다 복잡하게, 우리가 보기 복잡하게 써져 있는데, 자,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우리 체계대로만 이해하면 돼요. 체계대로만.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그 체계대로만 왁구를 잡으면 별로 어렵지 않은 거예요. 자, 뭐라 그랬어요? 원칙적으로 소송물에 관한 판단에 기판력이 발생하고 역시 그 동일한 소송물이 문제가 되었을 때에 기판력이 작용하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발생상에서의 확장이 두 가지가 문제되는데 첫 번째로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이 기판력이 발생한다는 점은 법문에 명확히 있고 그 외의 성결적 법률관계 내지는 판결 이유 중 판단에 대해서 기판력이 발생할 것인가? 이에 논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용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전에 작용해서 봤던 성결관계나 모순관계로의 확장이 있는 거고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동일 소송물이어야 된다는 그 원칙과 관련해서 그 원칙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게 첫 번째 병변 중기 할 때 소송물 이론이 문제가 되겠죠. 체불에 기해서 손해배상 청구해서 확정이 됐을 때 불법행위에 기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게 대표적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부 청구가 문제가 되겠죠. 일부 청구도 소송물 자체의 문제로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중복죄수에서도 문제가 됐었어요. 일부 청구가요. 그 다음에 중복죄수에서도 선결적 법률관계, 전수의 선결적 법률관계인 권리관계가 후소로 제기된 경우에 그것을 중복소송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를 중복소송의 확대 시도라는 이름으로 봤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서도 상계 문제가 있었고 뭐 그랬어요. 그죠? 상계도 있었고 일부 청구도 문제가 됐었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논의가 굉장히 공통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세 개를 재소금지하고 중복재수하고 기판력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외우기가 쉬워져요. 왁구만 비교를 해보시면요. 원칙 확장. 자, 판결 주문의 판단은요. 첫째 줄에 216조 1항은 확정 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랬고요. 밑에 줄 끝에요. 소송 판결의 경우에는 소송 요건의 흠에 관한 판단에만, 본안 판결의 경우에는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재 부존재에 관한 판단에만 기판력이 발생한다는 말이다. 그랬고요. 자, 넘어가시면은요. 535페이지 둘째 줄에요. 자, 소송 판결인 경우하고 본안 판결인 경우 .1.2에 나눠져 있죠. 자, 소송 판결인 경우는요. 어떠한 소송 요건의 흠으로 판단한 것인가에 대해서 판결 이유를 참작해 봐야죠. 그러니까 판결 주문은 소각하 이것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인지는 안을 들여다 봐야 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본안 판결도 마찬가지예요. 본안 판결인 경우에는 .2에 어떠한 소송물에 관한 판단인가를 청구 취지와 판결 이유를 참작하여 가려야 하며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밑에 줄에 가로 안에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판결 주문은 소송물 이렇게 아주 뭐라 그럴까 거칠게 이렇게 도식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거칠게 이렇게 도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칙이 그렇다는 거죠. 원칙이. 그래서
각주를 보시면은요, 이행소송에 있어서 청구기각 판결에 있어서는 판결 이유에 의해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부정한 것인가, 아니면 기한 미돌의 조건의 미성치 등을 근거로 한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그랬어요. 아까 시적 범위 얘기가 나왔었죠? 자, 그 다음에요. 역시 그 객관적 범위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시적 범위는. 자, 동일 소송물의 범위에서요. 셋째 줄에 전후 양수가 동일한 소송물인가? 그게 문제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소송물 이론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소송물 이론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돼요. A에서요. 일부 청구 나오기 전까지요. 그러니까 제목은 보세요. 동일 소송물의 범위 그리고 첫 번째는 청구 취지가 다른 때, 두 번째는 청구 취지는 같은데 청구 원인을 이루는 실제법상 권리만을 달리하는 때, 세 번째는 청구 취지는 동일한데 청구 원인을 이루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때, 네 번째는 공격 방법과 기판력. 이게요, 목차 그대로 외우실 필요 전혀 없고, 결국은 네 개를 꿰뚫는 논점은 소송물 이론이란 말이에요. 소송물 이론. 그러니까 우리는 소송물 이론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지, 이 부분을 목차 따라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첫 번째 청구 취지가 다른 때는요, 첫째 줄에 원칙적으로 소송물이 같다고 할 수 없다 그랬고요. 자, 신구 이론의 차이 없다 그랬어요. 그쵸? 청구 취지 다르면 다르죠. 달라요. 자, 그래서 그 얘들이 나오는데요. 한 부분만 줄을 쳐두시면 돼요. 둘째 줄에요. 밑에 줄에 보시면 전소가 1필 토지의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이고, 후소가 그 토지 중 일정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일 때 숫자는 같죠? 2433평 중에 1500평이냐, 아니면 2434분의 1500에 대한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냐, 요거는 청구 취지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일 때 각각 기판력이 저촉 안 된다는 거예요. 소송물 다르다는 거죠? 한마디로 소송물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청구 취지는 같은데 청구 원인을 이루는 실체법상의 권리만을 달리하는 때 뭐예요? 둘째 줄에요. 불법행위 채권. 밑에 줄에 계약 불이행 채권. 거기만 줄을 쳐두시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나오지만, 그죠?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나오지만, 그게 청구 원인을 이루는 실체법상 권리관계가 불법행위에 기한 거냐, 체불에 기한 거냐에 따라 소송물 이론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죠. 전소와 후소가 기판력에 저촉되는 거 아닌가가요? 그 다음에 그 줄 끝에 구의론 그랬고요. 그러니까 셋째 줄 끝에요. 구의론 그랬고요. 밑에 줄에 신의론 나오죠? 거기만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체불 확정된 다음에 불법 선배에 구실제법설에 의하면 어때요? 저촉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분지설에 의하면요. 저촉 되죠? 공격 방법에 불과한 거니까요.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분지설에 의하면 체불불법은 사실관계가 같으니까 동일소송물이고, 원인어음이라면 달라지겠죠. 똑같은 금 1000만 원이라도요.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청구 취지는 동일한데 청구 원인을 이루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때. 그래서 이번에 사실관계요. 자, 그래서 첫째 줄에요. 실체법상 일회적 급여만이 허용될 경우이지만 원고가 전소의 사실관계와는 무관한 별개의 사실관계에 의해 신소를 제기하는 때. 그리고 가로를 보세요. 같은 근전 청구를 전소에서는 어음 발행받아 어음 청구하여 패소한 뒤에 후소는 어음 발행의 원인 관계인 매매대금으로 청구했을 때. 이시원 선생님 그 얘기 쓰시는 거예요. 원인어음. 결국 원인어음 쓰시는 거고요. 첫째 줄에 그 밑에 줄에요. 구의론 동그라미요. 당연히 소송물 다르죠? 구실제법설이요. 그 다음 밑에 줄 신의론 중 이분지설. 거기도 박스 치시고요. 구의론, 이분지설. 사실관계 다르죠? 소송물 달라요. 당연히 다르죠? 넘어가고요. 그 다음 밑에 줄 끝에요. 일본의 신의론은 일분지설. 고까지요. 일본의 신의론은 일분지설. 이렇게 박스 치시고요. 자, 일본의 일분지설은 이때도 당연히 우리나라 일분지설을 원칙적으로 일관하면 어음이나 원인이나 소송물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송물이 같다 하여 기판력에 미친다고 본다. 그런 다음에 슬래시를 그시면 그러나 거기서부터 이시현 선생님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네 줄을 내려가시면 이시현 선생님 이제 진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전소와는 전혀 달라 기판력에 의해 실권되지 않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비록 일분지설에 의해 전후소송물이 같다고 보아도 기판력의 시적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이기 때문에 신소제기가 허용된다. 우리 좀 전에 본 그 얘기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네 줄을 묶으시고 시적 범위로 해결 써놓으시고요.
그러니까 주제는 원인과 어음이에요. 반가로 3번 옆에 원인 대 어음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리고 이시훈 선생님은 거기에 대해서 시적 범위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공격 방법과 기판력. 자, 신구 이론 통틀어서 다 공격 방법일 때는 다 저쪽 되죠, 뭐. 그쵸? 그래서 첫째 줄에 구이론 이분지설 유사 그랬고, 밑에 줄 끝에요. 공격 방법이 다른데 그칠 때는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청구원인과 공격 방법의 구별이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판례는 판례 동그라미요. 말소 등기 청구 사건 박스 치시고요. 전소와 후소 사이에 등기의 무효 사유를 달리하는 경우라도 이는 다같이 등기 원인이 무효임을 뒷받침하는 공격 방어 방법의 차이에 불과하다. 전소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친다. 그랬는데 말소 등기 청구 왜 그래요? 청구권이 보면 하나잖아요. 그죠? 214조요. 방해배제 청구권이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줄에요. 이전 등기 사건 박스 치시고요. 위에 말소 등기 청구 사건 박스 치셨죠? 밑에 이전 등기 사건 박스 치시면요. 자, 등기 원인을 달리하는 경우는 공격 방어 방법이 아닌 청구 원인의 차이라고 봐서 소송을 다르다고 보죠. 그때는 신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소 등기 청구에서는 1분지설이나 2분 소송법설이나 실체법설이나 똑같고요. 그렇죠? 똑같게 가는 거고요. 물론 조금 2분지설은 달라질 우려가 있어요. 근데 아직 뭐 명시적으로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요. 사실관계가 다르면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같다고 하는 거고, 이전 등기 사건은 어쨌든 구실제법설하고 1분지설하고 갈라지는 지점이죠. 매매에 기한 소위등과 시효취득에 기한 소위등은 다르잖아요. 그죠? 구실제법설에 의하면 다르고 1분지설에 의하면 같단 말이에요. 소송물이. 네? 일분지설이요. 2분지설은 다르고요. 1분지설은 같고요. 그 다음에 구실제법설도 청구공개범 다르니까 다르고요. 그렇게 간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박스 치시고요. 이 세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상의 원인 없는 사유로 계약 취소, 무효, 불성립, 해제 등을 주장하는 것은 공격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밑에 줄에 기판력에 저촉된다 그랬는데 이것도 그렇겠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규정은 하나뿐이잖아요. 그렇죠? 자, 740조요? 41조요? 네. 그런 거고요. 자, 각조 5번을 보시면은요. 우리 판례 얘기가 자세하게 나오죠. 자, 대물 변제를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의 판결의 기판력은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의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에 봤던 이게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진정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위 등 절차 이행 청구에 있어서 소송물은 소유권에 기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고 소유권 취득 원인이 되는 각계의 사실은 공격 방법에 불과하다 그랬고요. 다만 2분지설에 의하면 2분지설 중 일관설에 의하면 이때도 소송물이 별개가 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그랬어요. 진정등기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서요. 자, 우리 판례는요. 이제 요거나 말소 등기 청구나 소송물이 같다고 보죠? 그죠? 갑에서 을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이전 등기를 말소하라고 하는 거나 을에서 갑으로 소위 등을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거나 소송물은 같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점을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부 청구 얘기가 나오죠. 결국은 보세요. 지금까지 뭐예요? 다 소송물 이론 얘기잖아요. 그죠? 소송물 이론에 의해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독특한 얘기가 이제 일부 청구가 나오는 거죠. 첫째 줄에 문제가 나오죠. 갑은 채권의 일부 청구에 대해 판결한 경우에 잠부 청구에 대해 기판력이 미치는가? 이다. 거기가 문제고요. 자, 반가로 1에 나오는 게 일부 청구 긍정설 박스 치시고요. 호문혁 교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반가로 2에 일부 청구 부정설 박스 치시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3에 절중설, 명시설 나오죠? 박스 치시고요. 그 다음에 견해 대립이 하나 더 있긴 한데요. 송상 교수님 그거는 뭐 책에 안 나오면 무시하시고요. 자, 일부 청구 긍정설은요. 우리 다 봤던 거죠? 전소 소송물, 후소 소송물, 일부 청구, 잠부 청구, 소송물 같은가 다른가 그거 다 봤었어요. 그죠? 자, 첫째 줄에 일부 청구가 소권 남용에 해당할 경우에는 변론으로 하고 기판력은 그 일부 박스요 동그라미요 에 대해서만 생기고 잠부의 청구에 대해서는 생기지 않으면 왜요?
일부 청구 긍정설은 전소 소송물이 일부, 후소 소송물은 전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소송물이 다르고요. 일부 청구 부정설은요. 채권에게 일부만을 소구하더라도 채권 전체가 소송물 박스 치시고요. 이 된 것으로 보고 잠부 청구의 후소는 기판력에 의해 차단된다 그랬고요. 밑에 줄에 금전 채권에서는 보통 소구하는 일부가 채권 전체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가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 전체가 소송물이 되며 채권 전체가 소송물이죠. 원고 승소 패소를 불문하고 밑에 줄에 기판력에 저촉되어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일부 청구할 때 전부라는 거죠. 일부도 전부, 후소도 전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밑에 다만 일부를 특정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경우 요 얘기는요. 독일 얘기예요. 우리나라 견해는 이렇게 안 가요. 이거는 그냥 무시하시고요. 거기 5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절충설은요. 나눠서 보죠. 명시적 일부 청구와 묵시적 일부 청구의 취급을 달리한다 그랬고요. 전수에서 원고가 당해 청구가 일부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소송물로 되는 것은 당해 일부뿐이고 그 줄 끝에요.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물은 전부 그랬어요. 자, 우리 옛날에 다 봤던 거예요. 다음 줄에요. 판례 동그라미 입장이며 다수설이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셔야 될 것들이 나와요. 자, 일부를 명시하면은 소송물이 일부라 그랬는데 그 일부 청구의 명시 방법으로는 잠부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잠부 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하면 된다 그랬어요. 꼭 내가 6천만 원 중에 지금 3천만 원 청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선은 제가 지금 아직 손해액을 정확히 모르겠으니까 우선은 제가 지금 2천만 원만 청구하겠습니다. 라는 취지가 만약에 들어가 있다면 그런 게 청구 원인 속에서 이렇게 주장 속에 들어가 있다면 그러면 그 특정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명시적 일부 청구로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완화된다는 거죠. 그렇게 엄격하게 안 본다는 거예요. 명시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가 나오는데요. 뭐 생각컨대 다음에 5줄은 뭐 보실 거 없고요. 따라서 한 부분이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5줄 중간에 따라서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서 잠부 청구를 허용돼서는 안 될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절충설의 입장을 지지한다. 긍정설이 당사자 처분권주의 내지 원고의 분할 청구의 자유, 비용 부담의 여유가 없는 원고 입장을 중시한 것이라면 부정설은 분쟁의 이례적 해결의 요청을 중시한 것인데 두 가지 요청의 조화가 필요하다. 그게 절충설이다. 이게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절충설이라 하겠다 다음에 슬래시를 딱딱 끄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의칙 얘기가 나왔었어요. 금반원 얘기가 나왔었죠. 묵시적 일부 청구 후에 잠부 청구를 하는 경우에 우린 지금 기판력으로만 해결하지만 그걸 또 신의칙을 병렬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우리 신의칙 금반원 할 때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일부 청구 부정설도 그렇고 명시설도 묵시적 일부 청구의 경우에는 기판력의 저촉될 뿐만 아니라 신의칙에도 반한다. 이렇게 됐었어요. 그죠? 생각나시죠? 자, 절충설이라 하겠다 다음에 슬래시를 딱딱 끄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얘기가 나와요. 다만 전소에서 예측하지 못한 후유증에 의한 확대손해 박스 치시고요. 에 대하여는 전소와는 별개의 소송물 박스 치시고요. 로 보고 추가 청구를 허용. 요 후유증 얘기고요. 일부 청구에서 일부 청구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별개 소송물로 본다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판결 이유 중 판단이 나오죠. 판결 이유 중 판단해 보시면은요. 둘째 줄 끝에요. 판결 이유 중에 판단된 사실 확정, 선결적 법률관계, 항변 또는 법규의 해석 적용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그랬고요. 그까지가 의이고요. 원칙이다 그랬고요. 결국은 이게 다예요. 단데 그거를 나눠 쓰신 거예요. 근거가 이제 밑에 줄에 쭉 나오는데요. 몇 부분만 줄을 쳐두시면 돼요. 첫째, 점 1에 당사자의 직접적인 관심사는 그 줄 끝에 청구의 당부, 그러니까 판결의 이유 중 판단에는 관심 없다. 그런 거고요. 내가 무슨 이유로 졌는가 이겼는가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밑에 줄에요. 오판 시정의 기회가 적어지며 그랬어요. 밑에 줄 끝에 오판 시정 기회가 적어지며 그러니까 판결 이유 중 판단에까지 기판력을 인정해서 구속력을 인정해버리면 뒤에 후소 법원은 그게 전수에서 선결적 법률관계였다고 하더라도 구속력을 갖게 되면은 옴짝달싹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옴짝달싹 못하는 범위가 넓어지니까 오판 시정 기회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걸 잘못 오판했어도요. 그 다음에 밑에는 안 보셔도 되고요. 사실 선결적 법률관계 기판력 확정 실론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도요. 첫째 줄만 줄 쳐두시면 돼요. 판결 이유 중 확정했고 판결의 기초로 한 사실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당연히 생기지 않죠. 그거만 줄을 쳐두시면 되고요.
왜냐면 사실확정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다 그랬고요. 자, B의 선결적 법률 관계는요. 여기는 문제가 되겠죠. 자, 둘째 줄에요. 선결적 법률 끝에요. 선결적 법률 관계에 관하여 기판력이 있는 판결을 받으려면 중간 확인해소 제기하면 되겠죠. 중간 확인해소를 제기 박스 치시고요. 할 수밖에 없으며 그렇지 않으면 그의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예컨대 그러고 나오는데요. 세 줄 내려가셔서 끝에요. 또 소유권에 기한 이전 등기 말소 청구에 관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속물인 말소 등기 청구권의 존부에 대해서만 생길 뿐 판결 이유 중에 설시한 말소 원인인 소유권의 존부 등에 관해서는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밑에 줄에요. 갑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 확정된 뒤라도 원고 갑은 다시 을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의 후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번에는 을이 원고가 승소할 수도 있다 그런 거예요. 이게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소유권에 기한 거기서부터가요. 이게 문제점이에요. 문제점. 선결적 법률 관계에 대해서 기판력이 생기지 않을 때의 문제점. 즉 뭐예요? 판결이 실질적으로 모순 저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어쨌든 그 전에요. 나아가 판례는 밑에 줄에 진정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도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밑에 줄에요. 후소인 진정한 소유자 명의 회복의 이전 등기 청구 박스 치시고요. 진정 소유자 명의 회복의 이전 등기 청구 박스 전소인 말소 등기 청구 박스 치시고요. 모두 소유자의 등기 명의 회복을 위한 것으로 목적이 같고 소유권에 기한 반영의 배제 청구권으로서 법적 근거 등이 같아 결국 소속물이 동일 박스 치시고요. 함으로 후소는 전소에 기판력에 저촉된다 박스 치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예외적으로 해결되는 형태를 얘기한 거예요. 예외적으로 해결되는 형태. 우리 판례가요. 모순 저촉을 방지할 수 있는 예외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인정을 했다라는 거고요. 소속물 같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선결적 법률 관계에 대한 기판력 확장의 실론이 나오는 거예요. 모순 저촉 방지 때문에요. 자, 둘째 줄에요. 판결 이후에서 판단된 선결적 법률 관계에 대해 기판력을 확장하려는 시도. 그것까지 줄을 쳐주시면 되고요. 그게 문제고요. 자, 이래요. 쟁점유 이론. 거기다 박스 치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2에 의미 관련론 박스 치시고요. 3에 경제적 가치 동일성설 박스 치시고요. 그 다음에 4에 신의칙설 박스 치시고요. 그 패러그래프 맨 밑에 증명역설 항변 바로 위에요. 증명역설 박스 치시고요. 자, 학설이 5개가 나와요. 증명효설, 증명역설 뭐 그런데 증거효설. 자, 우선은요. 쟁점유 이론은 뭐냐면 그 판결 이유 중 판단에 대해서 쟁점유로서 긍정을 하는 거죠. 어떤 요건 하에요. 자, 그 요건을 보시면은요. 자, 셋째 줄 끝에요. 판결 이유 중 판단이라 하여도 그것이 소송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이 돼요. 중요한 쟁점이 돼요.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고 법원도 그에 관한 실질적 심리를 한 경우에는 자, 3가지 나오죠. 중요한 쟁점, 당사자 주장 입증, 법원도 실질적 심리. 그럴 때 그 쟁점에 대해서는요. 법원의 판단에 구속력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효력 발생의 근거는 공평과 금반원이다. 이랬어요. 이게 바로 쟁점의 이론이에요. 당사자도 그걸 대상으로 막 싸우고 법원도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심리를 했고 그래서 결국은 그게 중요한 쟁점이 됐다라면 그때는 그 쟁점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구속력을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쟁점의 이론이고요. 넘어가시면은요. 그 다음에 의미 관련론은요. 첫째 줄에 전소 판결이 그 목적에 비추어 후소에서 확정하려는 법률 효과와 의미 관련이 성립되면 의미 아주 어려워요. 이거 독일 얘기인데 전소의 이유 중 판단에 기판력 동그라미 치시고요. 인정할 것이다. 얘들은 아예 기판력을 인정해요. 밑에 경제적 가치 동일성설도 기판력을 인정하고요. 말을 잘 끝나는 걸 보세요. 쟁점에는 기판력이라고는 말을 안 해요. 구속력이라고 그랬어요. 기판력을 인정할 것이다. 요거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얘는 한번 보세요.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대금 지급 청구를 해서 자, 선결적 법률 관계가 뭐였어요? 매매죠. 매매 효력이에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을 경우에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이번에는 그 반대급부인 매매 목적물의 인도 청구 뭐에 기해서요? 매매에 기해서 후소로 제기했다 하자.
이때 전수 소송물은 계약상 청구권 전부이고 매매계약 유무효가 아니지만 전수에서 매매계약이 유효라고 판단한 것은 호소에 의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해 기판력이 인정되어 청구기각 판결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했어요. 하여튼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의미 관련이라는 게 뭘 뜻하는지는 명확히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우리가 다원제 쓸 때는 의미 관련하고 경제적 가치 등을 형성은 거의 간단하게 처리하면 돼요. 그죠? 우리나라에 주장자가 없단 말이에요. 독일 얘기란 말이죠. 그 다음에 3번에요. henkel의 경제적 가치 동일 형성을 그렸는데 이것도 의미 관련론처럼 경제적 가치가 동일하면 인정하자 그런 거예요. 자, 첫 번째 줄에요.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 청구와 소유권 확인 청구와 같이 전수의 선결적 법률 관계가 후수에서 소송물이 됐죠? 전수와 후수의 경제적 가치가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가치가 같대요. 소유권하고 소유권 경제적 가치 같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경제적 가치가 같대요. 전수에서 판단한 선결적 법률 관계에 대해서도 역시 기판력 동그라미요. 을 인정해야 한다. 요게 경제적 가치 동일성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론들을 세기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즉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데 대한 비판이 나오고 주되게는 쟁점의 이론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다 줄치실 필요가 없고 몇 군데만 줄치시면 돼요. 동그라미 1에서는요. 자, 그러니까 그 전에 뭐냐면 기판력을 인정해야 한다 다음에 밑에 줄에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거기만 줄을 쳐두시고요. 그래야 이제 이어지죠. 동그라미 1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끝에 보시면은요. 선결적 법률 관계에 대해 기판력을 얻기 위해 따로 중간 확인의 소외 제도를 인정하였다. 그랬어요. 뭐예요? 중간 확인해서 제기하면 되지. 뭐하러 거기다가 기판력 인정해 주느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에는요. 맨 끝에요. 심리의 경직화와 소송 지연을 초래한다. 그랬고요. 그래서 심리 대상이 너무나 늘어나고 그렇다는 거예요. 심리 경직화, 소송 지연 초래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둘째 줄에 오판의 폐해가 확대될 염려가 있다. 그랬고요. 왜냐면 판결이 의중 판단에 대해 구속력 부여하면 그렇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둘째 줄 끝에 기판력의 범위, 보조 참가의 이익, 보조 참가의 이익도요. 법률상 이해관계가 소송 결과에 대해서 있어야 되는데 소송 결과는 판결 주문을 뜻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 다수설 판례예요. 그 다음에 상소의 이익, 상소의 이익도 뭐하고요? 신청하고 판결 주문하고 비교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불이익 변경 금지 등에서 보인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주문 중심의 현행소송법 이론 체계와도 조화되기 어렵다. 거기에 네 번째 비판이에요. 조화되기 어렵다. 그래서 쟁점효를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거기까지 줄을 쳐두세요. 그것만 줄을 쳐두시면 되고 이거 뭐 다 읽으실 필요 없어요. 쟁점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쫙 묶으셔가지고 쟁점효 부정 근거 이렇게 써놓으세요. 옆에다. 그래야 나중에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시죠. 쫙 묶으셔가지고요. 1, 2, 3, 4를 전부 다 묶으셔가지고 쟁점효 부정 근거 내지는 뭐 비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사견 그리고 신의칙설이 나오죠. 신의칙설은요. 둘째 줄에 판결 상호 간의 모순 방지를 위해서는 쟁점효와 같이 판결 효력 박스 치시고요. 판결 효력으로서보다는 차라리 실체법상 내지 소송법상의 신의칙 박스 치시고요. 실체법상 내지 소송법상의 신의칙으로서 전의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부정하지 못하게 함이 옳다 그랬어요. 한번 예를 보세요. 그러니까 신의칙설을 취하게 되면은요. 약간은 적용 범위가 줄어들게 돼요. 줄어들게 되는 게 왜 그러냐면 결국 신의칙이라는 건 금반원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이거 봤었어요 전에. 그죠? 신의칙 할 때 봤던 건데 금반원을 얘기하는 건데 금반원이라면 당사자가 우선 같아야 되겠죠. 그 얘기하는 사람이 같아야 돼요. 그죠? 금반원에 반한다 그러려면. 그런 다음에 얘기하는 사람이 같아야 되고 앞에 한 얘기하고 뒤에 한 얘기가 서로 빡킹이 나야 돼요. 그죠? 충돌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로 협소해지는 거죠. 근데 쟁점효는 뭐예요? 지가 무슨 얘기를 했든 간에 이런 건 상관없죠. 어쨌든 그게 쟁점이 돼서 심판이 됐다면 법원이 판단한 것에 저촉돼서 판단을 못한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것보다는 좁아지는 거예요. 좁아지는. 자, 그래서 부정하게 하지 못하면 옳다 그랬고요. 얘는요. 줄을 치시 마시고 한번 보세요. 갑이 을 상대로 매매계약에 의해서 매매대금 청구를 했으나 을이 계약 무효라는 항변을 하고 이를 판결 이후로 기각 판결이 확정됐어요. 을이 계약 무효라고 그랬죠. 그 뒤에 후소로 을이 이제 말을 바꿔서요. 이제는 그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여 갑에게 매매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따위. 둘 다 선결적 법률 관계죠. 매매 계약의 효력 유무가요. 선결적 법률 관계인데
그래서 기판력도 없단 말이에요. 는 전소에서 계약 무효라고 하여 다투었던 것과는 모순되는 거동인 것으로 거기 줄을 치세요. 신의 측의 파생인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 금지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밑에 줄에 보시면은요. 전소에서 주장 항변한 사항이고 판결 이유에서 긍정적 판단까지 받았다면 요건이죠. 이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전소와 소송물을 달리하는 후소에서라도 그 판단과 정반대로 주장을 하거나 항변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학설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신의칙설에요. 그 다음에 일본 얘기가 나오고요. 필요 없고 이제 맨 마지막에 우리 판례 입장이 나오죠. 판례 동그라미요. 당사자가 갖고 분쟁의 기초 사실이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같고요. 분쟁의 기초 사실이 같은 경우에는요. 전소 판단이요. 후소에 뭐요? 유력한 증거 자료요. 자, 유력한 증거 자료 나오면 무슨 얘기 나와요? 합리적 이유 설시, 그죠? 심증 형성 경로 명시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유력한 증거 자료로서의 효력, 즉 증명효가 생긴다고 했다. 증명역설 그랬는데 정확한 이름은 증명효설이고요. 증거효설, 증명효설, 증명효설. 호문혁 선생님이 이걸 취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설을 쓰실 때는요. 결국 이런 문제가 나오면 결국 매매계약이 나올 거거든요. 전후소에서 매매계약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가 문제로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학설을 세 개를 쓰시면 돼요. 3개. 아시겠죠? 쟁점요, 그 다음에 신의칙설, 증명효설 이렇게 3개를 쓰시면 되고요. 판례 입장으로 증명효설을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자, 항변 그러고 나오는데 이 항변도 결국은 판결의 이유 중 판단이니까 아니겠죠? 다만 상계항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 하기 위해서 지금 항변을 별도 목차로 잡은 거고요. 자, 첫째요. 이제 원칙이 나오죠? 반가로 1이 원칙 부분이고요. 반가로 2가 이제 상계항변 얘기예요. 자, 보시면은요. 반가로 1에 판결 이유 속에서 판단되는 피고의 항변에 대해서는 그것이 판결의 기초가 되었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랬고요. 거기 줄을 쳐놓으시면 되고요. 거기만 줄을 쳐놓으시면 돼요. 다만 540페이지 넘어가셔서 둘째 줄에요. 상환이행을 명한 판결의 경우에 그때도요. 동시이행 항변 박스 치시고요. 의로 제출한 반대 채권의 존부 및 수에게는 기판력 생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상계 항변도요. 반대학 채권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동시이행 항변도 어때요? 반대 채권 주장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다른 점은 동시이행 항변으로 주장된 반대 채권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발생 안 한다는 거예요. 그 판단에 대해서는. 자, 상계항변은 예외이다 그랬어요. 상계항변은 예외이다. 그게 예외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의 취지가 나오는데요. 자, 피고가 상계항변을 제출했을 경우에 자동채권의 존부에 대해 비록 판결 이유 중에서 판단하게 되지만 상계로서 대항한 액수의 한도 내에서는 기판력이 생긴다 그랬고요. 그 취지는 뭐냐면요. 자동채권의 존부에 대해 다시 다툼이 생겨 상계를 전제로 한 전수의 판결 결과의 동요로 이중분쟁이 유발, 거기다 박스 치시고요.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괄호 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은 채권을 2번 이중으로 이용하거나 이중으로 심판을 강요하는 것에 방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판력이 안 생기면은요. 예를 들어서 피고가 상계항변을 주장해갖고 원고 청구를 기각을 시켰는데 기판력이 안 생기면 또 뒤에 가가지고 또 청구한단 말이에요. 후소로다가 상계항변에 제공된 반대채권 가지고 또 청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또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중으로 지급을 받는 거죠. 역시 우리 중복제에서 했던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런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그러니까 밑에 그걸 자세하게 써놨는데 줄은 치지 말고 보세요. 다시 말하면 이에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피고의 상계항변이 배척되어 패소된 경우라도 뒤에 피고가 자동채권의 존재를 주장해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상계항변이 채택된 경우라도 원고가 자동채권의 부존재를 전제로 원고의 수동채권을 소멸시킨 것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하면 반환 청구를 할 염려가 있다. 이런 게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분쟁 유발 이게 가장 핵심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발생 요건은요. 동그라미 2의 첫 부분에 4줄 나오는 게 그게 발생의 요건이에요. 기판력, 상계항변에 대해서 기판력 발생 요건이요. 상계항변에 대한 기판력은 어디까지나 자동채권의 존부에 관해
반대 채권이죠. 실질적으로 판단 박스 치시고요. 실질적으로 판단 박스를 한 경우에 하나며 첫 번째 상계항변이 실기각하됐다든가 두 번째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거나 세 번째 상계 부적상을 이유로 상계적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유로 배척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판단이 안 된 거죠. 전부에 대해서요. 슬래시를 딱딱 끄시면은요. 이제 발생 범위가 나와요. 발생 범위가. 자, 첫 번째요. 동그라미 1. 자동 채권의 전부에 대해서는 상계로서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이 생긴다 그랬어요. 한번 예를 보시면, 예는 줄치시 말고 보세요. 60만원을 소구를 했어요, 원고가. 그런데 100만원의 자동채권을 갖고 상계를 하면 그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지든 배척되든 간에 자동채권에 관한 판단의 기판력은 그 60만원에, 상계된 60만원에 관해서만 생긴다는 거예요. 나머지 40만원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발생을 안 해요. 그래서 잔액 40만원은 전수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별도에서로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수에서요, 상계항변, 나는, 그러니까 얘가 갑이요, 을한테 60을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을이 난 너한테 100만원짜리 채권이 있다라고 그러면서 이거를 상계를 했단 말이에요. 상계항변을 했는데 안 받아들여졌어요. 법원이. 인정 안 된다 그래서. 인정 안 된다고 그랬으면은 그러면 100만원짜리 채권 전부가 없는 걸로 판단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60에 해당하는 부분만 없는 걸로 판단이 되는 거. 거기에 기판력이 발생한다는 거고 나머지 40 부분은 기판력 안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을이 다시 갑한테 40만원 청구해도 기판력에 저촉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의미고요. 두 번째, 상계항변을 배척한 경우에 자동채권의 부존재에 기판력이 생기는 점은 다툼이 없다 그랬어요. 그 부분도 문제가 안 되고요. 이번 세 번째요. 근데 상계항변이 채택된 경우에 그럼 기판력이 어디까지 범위가 생기느냐 그랬더니 자, 요거는 그냥 이론적인 대립이에요. 그렇게 어려울 건 없고요. 1설, 2설 나와요. 1설은 보세요. 수동채권과 자동채권이 다 함께 존재 박스 치시고요. 수동채권과 자동채권이 과거에 다 함께 존재했다가요. 그것이 박스요. 상계에 의해 소멸. 자, 두 가지 점의 기판력이 생기는데요. 자, 전에 표준시 전에 수동채권하고 자동채권하고 다 함께 즉 소구채권과 반대채권이 다 함께 존재했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것이 상계에 의해 소멸되었다. 요런 점의 기판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게 1설이고요. 2설은요. 밑에 줄에 현재의 법률관계 거기다 박스 치시고요. 로서 자동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거기에 기판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별로 실익은 없는데요. 그냥 그런 견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설은 어때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지금 기판력을 발생시키죠. 그 점이 문제점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을 보시면요. 밑에 줄에 자, 이미 소멸된 채권이 과거의 존재, 과거 동그라미, 존재 동그라미 했다는 것을 확정 동그라미 하는 것에 귀착 동그라미. 과거 존재 확정에 귀착된다는 거고 기판력 법리상 기이하다는 거예요. 왜요? 표준 시전의 권리 관계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는 것과 같아서요. 그래서 2설이 타당하다 그랬고요. 216조 2항의 조문에는 기판력의 법리상 기이하지만 그게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에 기판력이 있다는 조문에는 충실한 해석이 된다 그랬는데 그건 필요 없고요. 그냥 빗밥만 알아두시면 돼요. 하지만 밑에 줄에요. 다만 어느 설에 의해도 부당이득임을 들어서 제소 동그라미 가능성은 부정 동그라미 하므로 논쟁 실익은 크지 않다 그랬어요. 상계항변이 자세히 할 필요 없어요. 이거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별로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특이한 문제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요. 두째 줄에요. 동그라미 4 두째 줄에요. 변론 종결 후 상계권의 행사가 기판력에 의해 차단되느냐. 이거 봤죠? 이거 봤고요. 문제도 있다 다음에 슬래시를 딱딱 끄시고요. 이 밖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점이래요. 별거 아니에요. 상계항변은 줄을 쭉 치세요. 수동채권의 존재에 대해 증거조사하여 확정하고 나서 판단을 해야지 그 존재를 미리 가정해서 상계항변으로 곧바로 청구기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줄 끝에 예비적 항변으로
다룬 것이 옳다 그랬고요. 그러니까 원고가 소구책 청구를 하고 있는데 피고가 상기항변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증거조사도 안 해보고 수동채권, 지금 수동채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수동채권의 존재, 자동채권이 아니라 수동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채권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도 지금 몰라요. 모르는데 피고가 상계를 해요. 상계를 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그냥 상계 땡, 원고 청구 기각 땡 이렇게 시켜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얘기는 뭐냐면 그래도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일단 확정을 시켜준 후에 그게 존재한다라고 봤을 때 그 상계항변을 받아들여서 평가를 하라는 거야. 판단을 하라는 거야. 무조건 하지 말고 상계항변 들어온다고 무조건 청구 기각 시켜주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누굴 보호하는 거예요? 피고를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증거조사설이라는 견해고요. 그래서 예비적 항변으로 다루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예비적 항변으로 다루라는 게. 자, 그 다음에 점 2에는요. 이게 상계항변에 대한 여러 가지 취급들이 나오는 거예요. 상계항변에 의해 전부 승소한 피고라도 상소의 이익이 있다 그랬어요. 원래 전부 승소하면 상소의 이익 없다 그랬죠? 형식적 불복설에 의해서요. 그죠? 하지만 피고가 원심에서 상계항변을 해가지고 원고 청구를 기각시켰다면 항소심에서 그거에 의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면 더 유리하잖아요. 그 경우에는 상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거. 이건 상소의 이익에서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점 3은요. 끝에 중복소송 그랬어요. 중복죄소에서 우리 본 얘기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 반소요구설 그 얘기고요.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 반소요구설 중복죄소에서 우리 상계항변 받았고요. 그 다음 점 4는요. 소송에 있어서의 형성권의 행사 참조 그랬죠. 뭐예요? 병신소양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점 5는 무시를 하시고요. 재항변이 허용되는가 그랬는데 무시하시고요. 일본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법률 판단이에요. 판결 이유 중 판단 중에 법률 판단. 판결 이유성에서 표시된 법률 판단에도 역시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고요. 거기에는 둘째 줄에 추상적 법규의 해석 적용이든 그 다음에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해석 판단이든 법규의 해석 적용, 법률 해석 판단 다 기판력 발생 안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처음에 나오는 게 당사자죠. 당사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와 같이 볼 제3자에서 이제 확장되는 것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변론전교류의 승계인부터 시작을 해서요. 자, 첫 번째 당사자를 보시면은요. 이것도 원칙과 확장으로 이루어진다 그랬고요. 자, 기판력은 당사자 간의 한에 미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18조 1항 쭉 줄을 치셨고요. 기판력의 상대성의 원칙 박스를 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어디서 보셨냐면 채권자 취소권에서 보셨어요. 그죠? 상대적 효력서요. 그게 별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기판력 취지상 당연한 거예요. 상대적 효력성. 기판력의 상대성의 원칙 그랬고요. 자, 채권자 취소권에서 상대적 효력성이 뭐예요? 채권자 취소의 당사자가 되었던 채권자와 그 다음에 수익자 또는 전득자 간에만 그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되는 것이고 그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복귀하지 않는 걸로 처리하는 게 그게 상대적 효력설 아니에요? 그게 왜 그래요? 기판력 취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당사자 간에만 기판력이 발생한다는 그 점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것 때문에 책임법설이 나오죠, 그죠? 상대성의 원칙 그랬고요. 밑에 줄에 취지는요,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박스요. 의 원칙에 의해 당사자 간에만 소송 수행 기회 박스요. 즉 뭐예요? 절차 보장이 당사자 간에만 이루어지니까 당사자 간에만 기판력 발생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거야. 부여된 채 심판되기 때문에 그 기회가 없는 제3자에게 소송 결과 강요는 제3자의 절차권을 침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랬고요. 따라서요. 그 줄에 법정 대리인, 소송 대리인, 보조 참가인, 공동소송인에게도 기판력 미치지 않는다 그랬고요. 단체의 경우에 밑에 줄에 대표자나 구성원에게도 미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정도만 줄을 쳐두시면 되고요. 자, 실질적 당사자 그래가지고 나오는데요. 이게 별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참고예요. 자, 실질적으로는 스스로 당사자가 된 경우와 다를 바 없는 자를
당사자의 준하는 자로 보아 당사자와 같은 지위의 판결의 효력을 미치게 하려는 시도가 있다. 그것까지가 문제고요. 그 하나는 회사 실체가 개인 기업인 경우에 법인격 부인의 요건을 구비했으면 법인격 부인의 법리 박스 치시고요. 법인격 부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법인격 부인. 우리 앞에서 봤었죠? 법인격 부인이요. 판결의 효력 어떻게 해요? 기판력 인정해줘요? 배우자에게? 아니죠. 통설 판례가 다 부정했어요. 기판력 집행력에 의해 판결의 효력을 배우자에 확정하려는 것이다. 우리 판례는 부정적. 거기까지만 줄을 쳐두시고 밑에 거는 보지 마시고요. 독일 얘기예요. 특허소송 얘기예요. 특허소송. 독일 얘기고 앞에 나오는데 이것도 보실 필요 없어요. 자, 당사자와 같이 볼 제3자 이게 나오죠? 그래서 둘째 줄에 뭐라고 나와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재판 청구권 제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기본권 제한이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변론 진결 후에 승계인이 나와요. 승계인이 나오는데 이제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문제고. 자, 이시훈 선생님의 체계를 한번 보세요. 변론 진결한 뒤에 승계인 그래 놓고요. 승계인의 범위가 첫 번째 나오고요. 그죠? 첫 번째 승계인이라 함은 그러고 나오고 동그라미 2 보시면은요. 소송물인 권리 의무 자체를 승계한 것은 아니지만 계쟁물에 관한 당사자 적격을 이전받은 경우도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랬고요. 그리고 그 안에다 또 적격 승계서를 이렇게 써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소송물 이론과 승계인의 범위를 그 계쟁물에 관한 당사자 적격이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논의로 쓰고 계세요. 그래서 구이론, 신이론 이렇게 쓰시고요. 여기 사실은 학설이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2번에 보시면은요.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의 작용 그래가지고 마치 앞과 반가로 이룬 승계인의 범위였잖아요. 그럼 이거는 승계인의 범위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승계인의 범위 문제예요. 자, 말씀을 우선 이시훈 선생님 책에만 훑어보고 우리가 좀 쉬기로 해요. 자, 이시훈 선생님 논리부터 우선 살펴볼게요. 자, 승계라는 것은요, 우리가 소송 승계를 얘기할 때요. 그러니까 소송 승계하고요, 변론 종결 전에 승계하고, 변론 종결 후에 승계하고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같은 거예요. 내용이 같아요. 우리가 소송 승계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소송 목적이 된 권리 의무가 밖에서 실체법상 그 권리 의무가 승계되었을 때 그거를 반영해서 당사자를 변경시켜주기 위한 게 소송 승계라 그랬어요. 그쵸? 그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은요.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은 그런 게 소송 계속 중에 있었던 게 아니라 소송 계속 후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변론 종결 후에 일어난 거예요. 그런 일이.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끌고 들어와서 당사자 변경시켜주려고 해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 소송이 없잖아요. 그쵸? 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기판력을 미치게 해야 된단 말이죠. 원래 피승계인에게 받은 판결의 기판력을 승계인에게 미치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변론 종결의 승계인의 문제의식이에요. 양자는요. 동일한 것으로부터 출발해요. 즉 소송물인 권리 의무의 승계가 있는가 없는가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게 있으면 그게 소송 계속 중에 이루어졌으면 당사자 변경의 문제로 소송이 계속이 끝나고 변론 종결 후에 이루어졌으면 그게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의 문제로 이렇게 될 뿐이에요. 양자는 동일해요. 동일하고요. 자, 그럼 출발점은 뭐냐 하면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 의무 자체에 이전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바로 승계인의 범위성에 포함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로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소송 목적이 된 권리 의무에 승계가 있는가 없는가 문제가 승계인인가 아닌가 문제의 출발점이에요. 즉 승계인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의 출발점이에요. 자, 근데 우리 이시훈 선생님은 어떤 체계로 서술을 하고 계시느냐면요. 소송물인 권리 의무의 자체 승계가 있으면
당연히 승계인이다. 그리고 여기는 학설과 판례 간에 대립이 없어요. 대립이 없고요. 자, 근데 목차를 나누시고 뭐라고 쓰시느냐면요. 소속물인 권리 의무 말고 계쟁물에 대한 당사자 적격 이렇게 나누세요. 계쟁물에 대한 당사자 적격에 이전이 있을 때 이것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승계인으로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 요걸 나누셔가지고 이렇게 쓰시고, 구의론의 경우는 물권에 기한 청구와 원고가 채권에 기한 청구를 할 때 달리 취급을 한다 라고 쓰시고, 신의론은 물권이든 채권이든 구별 안 한다, 나눈다, 여기는 구분, 여기는 똑같다, 다 인정된다 이렇게 쓰시고요. 세 번째 나오는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의 작용, 그렇게 나오는 범위는 뭐냐면 결국 무슨 문제냐면, 원고가 승계인이요, 고유한 방어 방법이 있을 때, 이때 승계인인가 여부예요. 여기에 대해서 형식설과 실질설을 말씀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요, 다 한 문제예요. 다 한 문제인데 나눠져 있는 거예요. 나눠져 있는 거고, 자, 공통적인 건 뭐냐면 승계인인가 아닌가예요. 자, 요 문제는요, 제가 문제를 바꿔드릴게요. 요 문제는 결국 무슨 문제냐면, 점유나 등기 승계가 있는 경우에 무제한하게 그것을 승계인으로 긍정할 것인가, 요 문제예요. 자, 요 문제는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돼요. 자세히 설명드리고, 제가 소송 승계 가서는 이거를 자세히 설명 안 드릴 거예요. 똑같은 문제이고 이준호 선생님도 거기서 간략하게 쓰세요. 근데 이게 둘 다 똑같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원고가요, 갑이요, 을에게요,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 청구를 해요. 그리고 승소 판결을 받아요. 그 후에요, 을이 병한테요, 예를 들어서 매매에 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줘요. 첫 번째 문제예요. 자, 요 케이스 하고요. 이번에는요, 갑이 을에게 매매에 기해서요, 이전 등기 청구를 하고 나서요, 승소 판결을 받아줘요. 그리고 확정됐고요. 그 다음에 을이 병한테 역시 요거를 해줘요. 매매에 기해서 소유등. 요건 뭐예요? 이중매매죠. 사실은 이중매매예요, 이게. 숨겨져 있는 건. 그러니까 사실은 독립당사 참가도 그렇고 소송승계도 그렇고 변론중개로의 승계인도 그렇고 핵심은 이중매매예요. 이중매매의 경우에 승계인을 인정할 것인가, 독립당사 참가에서 권리주장 참가를 인정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피 터지게 싸우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이게 등기 승계에 있는 경우죠?
등기승계가 있는 경우에요. 자, 두 번째는요. 점유승계가 있는 경우를 한번 보세요. 똑같아요. 똑같이요. 갑이 을에게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를 하고요. 목적물 반환 청구를 하고요. 역시 승소 확정받고요. 그 후에요. 을이 병이라는 놈한테 매매를 해줘 버렸어요. 그리고 점유 이전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요. 이번에는요. 갑이 을한테 매매에 기해서 역시 반환, 목적물 이전 청구를 하고요. 인도 청구. 인도 청구를 하고 역시 승소받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 또 을이 병한테 매매에 의해서 점유를 이전해 주고요. 자, 세 번째는요. 요거 있는 경우인데요. 갑이요. 을한테 소유권에 기해서 등기말소 청구를 하고 그 후에 을한테서 병으로요. 병이 취득시효에 기해서 취득시효 완성에 기해서 소위 등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요. 갑이 을에게 소유권에 기해서 목적물 인도 청구를 한 다음에요. 반환 청구죠. 한 다음에 을이요. 병한테 병이 선의 취득을 해요. 다 변론 종결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요, 이 부분을 읽다가 보시면은 어떤 의문점이 생기게 되시냐면, 어떤 이제 착각 속에 빠지게 되시냐면, 결국 소속물 이론과 승계인의 범위라고 하는 이 써져 있는 545페이지에 써져 있는 게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결국은 이 승계인인가 아닌가의 범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채권에 기한 청구인가, 원고가 채권에 기해서 청구했는가, 물권에 기해서 청구했는가, 그 문제인갑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채권에 기해서 청구하면 된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물권에 기해서 청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게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생각 속에 빠져들게 돼요. 근데 자, 공이요. 공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이슈 선생님은 이걸 계쟁물에 대한 당사 적격 이전 그러시는데, 사실 이 파트에 해당하는 게 이거예요. 요 고유한 문제는 요거예요. 점유 등기 승계에 있는 경우요. 그러니까 요 파트를 지금 이슈 선생님이 나눠가지고, 그, 계쟁물에 관한 당사자 적격이 이전된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그 파트에서 서술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법이나 이거랑 이거는 이시훈 선생님의 생각에 기반해서 써진 거예요, 이거는. 자, 여기에 견해대립이 이제 3개가 나오는데요. 승계인의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견해대립이 3가지가 나와요. 3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판례 입장이자 호문혁 선생님 입장이고요. 하나는 이시훈 선생님 입장이고요. 하나는 강현준 교수님의 입장이에요. 그 3가지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먼저 쓰시는 게 아니라 이시훈 선생님의 생각에 맞춰서 이거를 자의적으로 나눠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 유의미하긴 하지만 자의적으로 나눠 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판례 태도는 굉장히 일관되거든요. 일관돼요. 세 문제를 둘러싸고 다 일관돼요. 입장이. 。 일관되고, 이제 이시훈 선생님은 그것보다는, 。 일관되고, 이제 이시훈 선생님은 그것보다는,  。 일관되고, 이제 이시훈 선생님은 그것보다는 。 일관되고, 이제 이시훈 선생님은 그것보다는 。 일관되고, 이제 이시훈 선생님은 그것보다는
이제 우리 법에서 규정한 것보다는 넓히려는 입장이에요. 넓히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나눠 썼고, 나눠 쓴 데다가 한 발 더 나아가셔갖고 어떤 실수를 하셨냐면, 이게 소속물리론하고 상관 있는 것처럼 쓰셨어요. 근데 명확히 우선 아셔야 될 거는, 이거는 소속물리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요. 승계인의 범위를 정하는 데는 소속물리론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자, 그 다음에 한번 책을 보세요. 책을 보시면은요. 요거는 어때요? 요거는 물권이죠. 요거는 채권이죠. 매매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건 채권이죠. 요거는 소유권은 물권이죠. 물권이고요. 요것도 물권이고요. 요거는 채권이고요. 자, 요것도 다 물권이죠. 자, 우선 승계인의 범위를 보시면은요. 승계는요, 원칙적으로 출발을 할 점은 뭐냐면, 소송 목적인 권리 의무의 승계인이어야 된다는 점이에요. 여러분들 법조문을 보시면은요, 한번 보세요. 218조에는요, 그냥 변론을 종결한 뒤에 승계인 딱 한마디만 나와요. 애도 기판력이 미친다, 이렇게 나와요. 얘도 미친다 그랬고, 근데 이게 도대체 뭘 뜻하는가를 보려면, 우리 통설 판례는요, 이 변론 종결의 승계인과 소송 승계인과를 동전의 양면으로 본단 말이에요. 똑같이 범위가 똑같다라고 봐요. 범위가 똑같다라고 보니까 소송 승계를 보면 돼요. 소송 승계를 보면 되는데 80조를 보시면은요. 80조, 81조요.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 고 주장하며 나오고요. 인수승계는요. 82조에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에는 참가하는 경우, 밑에는 끌고 들어오는 경우에 당사자가 인수하는 경우인데요. 자, 변론 종결의 승계인하고 결국은 그 의미를 해석할 때는 이 소송 승계를 보시면 돼요. 소송 목적인 권리나 소송 목적인 권리나 의무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 승계가 있는 경우, 그죠? 그러면 10분간 쉬시겠습니다.